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본격적인 규정 행렬로 새벽부터 고속도로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오 무렵 정체가 가장 심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고속도로 상황 전해주시죠. 네, CCTV로 주요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천안 나들목 부근인데요. 뻥 뚫린 서울 방향과 달리 부산 방향 행렬이 벌써 길게 늘어서고 있고요. 차들도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입니다. 이곳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6km가량 밀리고 있는데 날이 밝을수록 정체 구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인근입니다. 목포 방향에서 차량이 서서히 몰리면서 점점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서평택부터 포승 분기점까지 3km가량이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도 강릉 방향 도로 소통이 꽉 막혔습니다. 차들이 가다서다를 겨우 반복할 정도로 답답한 흐름입니다. 설을 이틀 앞둔 오늘 고향을 찾는 차량이 가장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시작되는 만큼 하루 동안 45만 대가 서울을 빠져나갈 거라고 한국도로공사는 전망했습니다. 서울요금소 기준 지금 차를 타고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30분, 대구까지 4시간 30분 필요합니다. 광주까지 4시간 20분, 강릉까지 2시간 50분이 소요될 거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30분, 대구에선 3시간 30분 걸리고요. 광주에선 3시간 20분, 강릉에선 2시간 40분입니다. 정체는 정오 전후로 절정을 찍고 저녁 8시에서 9시 이후에야 해소될 예정입니다. 위성 차량이 몰리고 있는 만큼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도로 상황 확인하고 정체 대비 우회로도 찾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로 공항이 북적였습니다. 닷새간 이어지는 설 연휴 가운데 첫날인 어제가 인천국제공항의 총 출입국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이 될 거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들이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출국장에는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여행객들로 긴 줄이 이어집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닷새간의 연휴를 활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오전부터 북적입니다. 대만 가오슝으로 가는데 처음 가보는 나라라서 너무 설레요. 너무 설레고 기대가 돼요. 연휴를 맞아 이용객들이 평소보다 몰릴 거란 생각에 서둘러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도 있습니다. 여행 너무 오랜만에 가서 너무 설레요. 오늘 공항 유독 많이 붐빌 것 같아서 1시간 정도 일찍 출발했어요.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이용객은 122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0만 4천 명입니다. 어제 출입국 여객 수는 23만 9천여 명이 넘어 연휴 기간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혼잡도는 이전보다는 덜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14일 아시아나항공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여객 분담률이 50대 50으로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 측은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만 도착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관건은 이 터미널의 주차난 문제입니다. 공사 측은 4,500여 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아시아나항공 이전으로 여객이 증가한 이 터미널에 셔틀버스도 증편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이용객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큐두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올림픽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 결승 경기가 조금 전에 마쳤는데요. 황대헌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500m 결승에는 황대헌과 신동민 선수가 출전했는데 이 중 황대헌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남자 1500m 결승은 한국의 전통적인 주력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메달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쇼트트랙으로 치면은 임종원의 1000m 동메달에 이어서 두 번째 메달이 되겠습니다. 황대헌 선수는 지난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서 또 한 번 올림픽 1500m에서 메달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성묘객 산불을 보니까 20%는 설 연휴에 집중됐습니다. 올해는 극한 건조에 고온까지 더해져서 위험성이 더 큽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세게 타오르는 산불이 돌풍을 타고 수평으로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마치 성남 파도가 덮치듯 거대한 불의 장벽이 숲을 삼키는 듯합니다. 지난 주말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 모습인데 건조한 날씨에 초속 25m 안팎의 태풍급 돌풍이 불어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산불은 설 연휴 기간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더해진 가운데 설 연휴로 이어지는 이번 휴일까지 이른 봄 날씨에 달하는 고온이 가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이 불씨만 닿으면 큰 산불로 번지는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설 연휴까지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내륙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고온 현상이 나타날 전망인데 메마른 날씨에 산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묘객이 증가하는 시기인 것도 산불 위험을 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10년 사이 발생한 산불 중 성묘객 실화가 73건에 달했는데 그중 20.5%가 설 연휴 기간에 집중된 걸로 분석됐습니다. 성묘객들의 쓰레기 소각이나 묘지 주변 소각, 입산자 흡연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은 성묘객 등 입산자 증가로 인한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성묘객 실화의 20%가 설 연휴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입산 시 향을 피우거나 흡연, 소각 등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삼가고 올해 전국 강수량이 예년의 20%대에 머무는 가운데 포항과 울산 등 영남 지방은 비나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설 연휴 기간 제주도와 동해안 등 일부 지역으로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단비 효과는 크지 않겠다며 당분간 산림 주변에서의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연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귀성길에는 초미세먼지와 짙은 안개, 살얼음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지속하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등 일부 내륙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진 가운데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며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도 우려됩니다. 앞으로 108일 뒤 6월 3일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승패는 수도권과 부산의 결과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의 후보군은 넘치는 반면 야권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 조국, 한동훈 등 중량급 정치인들의 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지방 권력 재편뿐 아니라 향후 정치 지형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사활을 건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함께 뛰는 민주당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새로운 인재,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면 지방선거 승리라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정당 출마자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선거구에선 이미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최대 승부처는 서울, 경기, 부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민주당이 시장직을 탈환하겠다고 벼르며 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미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등 현역 의원에 더해 정원호 성동구청장까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야권에선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가 없지만 현역인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됩니다. 최다 유권자가 있는 경기도는 여권에선 김동연 현 지사와 권칠승, 김병주, 양기대, 추미애, 한준호 등 전현직 의원들이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인물 기근이 심한데 원외 인사인 심재철, 원유철 전 의원 정도가 출마 의사를 내비친 상황입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선거 판세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은 민주당에선 박재호, 전재수 등 전현직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 등이 후보군에 있고 국민의힘은 박형준 현 시장과 박수영, 서병수, 주진우, 조경태 등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당일에는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지역구는 4곳이지만 현역 의원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가 있을 수 있고 당선 무효형 판결 등이 더해지면 최대 10곳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등 중량급 인사들의 출마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조 대표는 지역의 발이 묶이는 지자체장보단 국회의원 배지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고 한 전 대표 역시 원내 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3인 또는 4인 어떻게 되든 간에 자력으로 당선돼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밝히겠습니다. 제가 좋은 정치하겠다는 말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죠. 그런데 진심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개 제안한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진행될지도 관심을 끕니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과 민생경제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민심 잡기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번 달 범여권을 뒤흔든 뉴스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였습니다. 3주의 공방 끝에 결국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지만 정치권에서 합당은 과거에도 빈번했는데요.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세력 재편을 위해 뭉치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07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은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극심한 위기 속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으며 대통합민주신당 창당에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대통합을 이루어내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민주개혁 진영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기대와 달리 넉 달 뒤 열린 대선 결과는 정동영 후보의 참패. 정권은 10년 만에 다시 보수 진영에 넘어갔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민주당이 안철수계와 손잡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박근혜 정부에 맞서 야권 분열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지방선거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고 이어진 재보궐선거에선 완패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물러나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합당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특히 탄핵을 기점으로 뭉치고 쪼개지길 반복했는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중도 우파 세력을 아울러 미래통합당으로 재편했지만 계파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총선 참패를 맞았습니다. 과학적 결합을 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께 만족스럽게 해드리질 못했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합당으로 이어진 드문 사례도 있습니다. 20대 대선 때 민주당과 연대했던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지사에 당선됐습니다. 합당은 세력 결집과 선거 승리를 노린 정치적 승부수지만 성공을 담보하진 못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명분과 리더십, 유권자 신뢰 확보에 성패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2024년 12월 3일 주요 인물들의 행적과 역할을 되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장 지척에 있었던 영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밝힌 행적과 남은 의혹들을 정리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행적은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한 행적은 김 씨가 계엄 선포 1시간 전까지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특검은 해당 성형외과 의사를 조사해 계엄 당일 김 씨 행적을 확인했지만 김 씨가 계엄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김 씨가 계엄을 논의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나 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전후해서 김 씨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의 수사를 챙긴 정황은 있지만 김 씨가 직접 계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게 특검이 내린 결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내 처도 모른다고 했다는 진술과 계엄 이후 김 씨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윤 전 대통령과 싸웠다는 진술은 특검의 판단과도 일치합니다. 특검은 다만 김 씨의 사법 리스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동기가 됐다고 봤습니다. 특검이 이 같은 결론을 내놨지만 이른바 V0로 불리며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씨가 계엄을 전혀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호소용이었고 병력 투입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관련자들의 1심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반국가 세력의 암약을 이유로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이 투입돼 시민들과 충돌했고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의원들이 어렵사리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경고성, 호소용이었고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판쳤다는 주장은 계엄을 선포할 만한 긴급한 상황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기각됐고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은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며 힘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영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내란을 인정하는 데서 한 발 나아가 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내란죄를 직접 판단한 두 개 재판부는 모두 내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며 엄벌의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1년 동안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해온 지기현 재판부가 정점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비극적인 역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이 1심 선고를 받던 앞선 순간들 김경수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1996년 8월 26일 12.12 쿠데타와 5.18 학살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1심 결론을 앞두고 하나회의 쌍두마차였던 두 사람은 손을 잠깐 맞잡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의 선고 내내 허리를 고추 세우고 듣던 전 씨는 막바지에 이르자 눈을 감았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등장해 시선을 깔던 노 전 대통령은 주문 직전엔 양쪽 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전 씨는 사형이 언도되자 감았던 눈을 번쩍 떴고 선고가 마무리되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전두환 피고인 사형, 노태우 피고인 징역 22년 6월이라는 재판장의 준엄한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두 전직 대통령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전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노 전 대통령 등을 두드렸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에게는 축하를 건네고 가족과 측근을 향해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등 보스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22년 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정작 TV 화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과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형 결과를 전달받고 담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같은 해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생중계가 국격과 국민 단합에 해를 끼친다며 선고에 불참했습니다. 결과를 전해 듣고는 항소해봤자 의미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아주 실망하시죠, 뭐. 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실망하셨는지. 그 다스나 그 삼성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신 거죠. 반복되는 역사의 대열에 이름을 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을 마친 뒤 어떤 표정으로 남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경찰은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강선호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고 구속영장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김 전 시의원의 구청장 선거 공천 로비 의혹 등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2월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며 김병기 의원과 상의한 대화 녹음이 공개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김경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여튼 이거 돈 돌려주시고요. 됐든 안 됐든 돈 돌려주시고 결국 한 달 넘게 경찰 수사가 이어진 끝에 1억 공천원금 사건은 구속영장 신청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엇갈린 진술을 내놨지만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적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을 공천해주는 대가로 기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보좌관에게 김 전 시의원과의 자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경찰은 양파 껍질처럼 잇따라 불거진 김 전 시의원의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돌려받은 김 전 시의원이 다시 강 의원에게 1억 3천만 원을 차명으로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황금 PC에 저장된 120여 개 녹취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이 최소 7명 언급돼 이들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되기 때문입니다. 또 김 전 시의원 가족회사가 서울시와 산하기관들에서 여러 사업을 따냈다는 논란까지 경찰이 들여다보는 상황입니다. 제기된 의혹이 많아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추가 혐의까지 입증해 연휴 이후 1억 공천원금 의혹과 함께 송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코스피가 5,500선에 안착하며 올해에만 30%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를 앞세운 우리 증시의 상승 랠리, 연휴가 끝난 뒤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에도 코스피는 거침없이 질주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장중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뒤 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 5,000P에 안착했습니다. 보통 증시자금이 빠져나가는 설 연휴 직전에도 장중 5,583포인트까지 오르며 6,000선에 다가섰습니다. 종가로 따져봐도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과 비교해 무려 30% 급등했습니다. 상승 랠리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18만 전자, SK하이닉스도 장중 90만 닉스에 올라섰습니다. 최근 한 달 상승률은 각각 32%, 19%에 달합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두 종목이 뛰어오르면서 지수도 동반 상승한 겁니다. 앞서가던 코스피를 바라보기만 했던 코스닥 지수도 4년 만에 1000스닥에 올라섰습니다. 올해 상승률은 20%. 최근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3000스닥 정책 기대감에 한때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와 같은 부실 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한 10% 내외 정도의 그런 저성과주, 부실기업주, 동전주들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시장의 신뢰와 건전성을 제고하고 견고한 반도체 대형주의 실적과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맞물리며 당분간 뚜렷한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가 너무 좋고요. 개인투자분들은 오르면 쫓아가지는 않는데 밀리면 사겠다는 의지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도 너무 풍부하니까. 다만 일주일 사이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3차례나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투자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렇게 증시는 불장이고 수출도 호황인데 우리 경제에 골이 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고용과 건설 분야입니다. 건설은 올해의 경기를, 청년 고용은 나아가서 국가 미래까지 좌우할 사안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닥친 지난달 15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수가 34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5천 명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2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43.6%로 5년 만에 가장 낮았고 청년 실업률은 6.8%로 4.1%인 전체 실업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경력 선호와 제조업 부진, 인구 감소에 청년 고용률 하락은 21개월째 이어졌지만 특히 지난달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역대 최대를 보여 경각심을 줬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 영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 대학 졸업 직후 노동시장 진입을 못하면 계속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현재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경제 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이게 코로나 이후로 지금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장기화되면 역시 그런 잃어버린 세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반적인 고용 시장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요. 산업 분야에서는 특히 건설 경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체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이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런 건설 경기 부진은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건설 부진이 아니었다면 1%의 턱걸이한 연간 경제 성장률은 2.4%가 됐을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간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4만 명으로 건설업 고용을 상징하는 200만 명이 깨졌습니다. 건설 분야는 서민층의 고용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구조적 악화 속 자본시장 호황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게 되면 결국 소비 위축이나 아니면 신용위험 표면화 등을 통해서 성장률 자체를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 활성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정부의 정책은 자연스럽게 양극화를 축소하는 방향 쪽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청년 고용과 건설 분야가 성장 회복을 좌우할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거제에서 터널 안을 달리던 SUV가 경찰을 들이받아 경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종환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파손됐고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상태를 살핍니다. 오늘 새벽 0시 45분쯤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가 뒤집혀 40대 남성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음주를 시인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산 등성이를 따라 불길이 번집니다. 물통을 어깨에 맨 진화대원들이 분주하게 물을 뿌려댑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금산군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차량 30여 대와 인력 130여 명이 투입돼 6시간 만에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지역이 많다며 연휴 기간 쓰레기 소각 금지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층짜리 경찰서 앞마당에 커다란 에어매트가 깔렸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투신하겠다며 경찰서 옥상에서 소동을 벌인 건데 경찰 설득 끝에 40여 분 만에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이혼한 아내가 허위 신고를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했지만 민원 처리 과정에 불만이 있어 옥상에 올라갔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황대헌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평창대회 은메달과 베이징 대회 금메달에 이어 올림픽에서 3번 연속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황대헌이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황대헌은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펼쳐진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네덜란드의 반트 바우트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결승은 모두 9명의 선수가 경쟁을 펼쳤습니다. 황대헌은 함께 결승에 진출한 신동민과 경기 초반 제일 뒤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을 폈는데요. 4바퀴를 남기고 선수 3명이 넘어지면서 본격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3바퀴를 남기고 단숨에 선두권으로 치고 나오면서 선두 네덜란드의 반트 바우트에 바짝 붙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역전을 노렸지만 2위로 골인하면서 결국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황대헌은 이번 올림픽이 3번째 출전인데요. 첫 출전 올림픽인 평창에서 500m 은메달을 차지했고요. 또 지난 베이징 대회에서는 이 종목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은메달을 따내면서 3대회 연속 시상대회에 오르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딴 임종원에 이어 이번 대회 쇼트트랙 대표팀의 2번째 메달이고요. 우리 선수단의 5번째 메달입니다. 함께 결승에 진출한 신동민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쳤지만 아쉽게 4위로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또 기대가 컸던 에이스 임종원은 준중결승에서 결승선을 앞두고 넘어지면서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여자 선수들의 경기도 펼쳐졌는데요. 1000m 종목에서 최민정과 김길리, 노도희가 모두 준중결승에 진출했고요. 또 최민정과 김길리, 이소연, 심석희가 출전한 3000m 계주는 준결승에서 완벽한 레이스를 선보이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령 치매 환자의 재산을 일컫는 치매머니는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 활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치매 환자를 위한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해 자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치매머니는 2023년 153조 5천억 원으로 GDP의 6.4%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대로면 급속한 초고령화로 2050년엔 3배를 웃도는 488조 원, 예상 GDP의 15.6%까지 급증할 거로 보입니다. 경제 위축은 물론 각종 사건 사고를 유발할 이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오는 4월부터 공공신탁제도인 치매 안심재산 지원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나 후견인과 계약을 맺고 환자가 필요한 곳에 재산이 쓰일 수 있도록 대신 관리해 주는 겁니다. 특별한 지출이나 계약 철회 등 중요 변동사항은 치매 재산관리위원회에 별도 심의를 받습니다. 치매 환자와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 등 경제적 학대에 노출된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우선 신탁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신탁 범위는 현금과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하고 10억 원을 상한으로 정했습니다. 치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적 확충을 넘어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탁 수수료는 무료로 하되 고액 자산가에겐 실비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고위험군 750명을 먼저 지원하고 내년까지 미비점을 보완해 2028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를 돕는 공공후견인도 확대해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가 이슬람 정권을 끝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시사하며 핵 협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당시 미국으로 망명한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가 민헨 안보회의를 방문했습니다. 팔레비는 이슬람 정권을 끝낼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간을 끌며 협상을 하는 건 더 많은 목숨을 희생시킬 뿐이라면서 이란의 신정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사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elp them, and history will record you alongside not just the Iranian nations, but the world's greatest heroes. This is the demand echoing from the bloodshed of my compatriots, who are not asking us to fix the regime, but to help them bury it. 민헨 테레진 비제 광장에선 20만 명 이상이 모여 이란 정권 교체를 외쳤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모인 이란인들은 이란 정부의 시위대 탄압을 규탄하고 민주주의와 팔레비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We just have one thing to say. We want to have making Iran great again. And we all coming from all different parts of Europe. We want our Pahlavi, our Shah, our king back. 미국과 이란이 오만에서 고위급 핵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Well, it seems like that would be the best thing that could happen. For 47 years they've been talking and talking and talking. In the meantime, we've lost a lot of lives. 하지만 누가 정권을 넘겨받기를 원하냐는 질문에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을 추가 배치하고 핵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이라는 협상 시한을 제시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과 마찬가지로 기습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설 연휴 초반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전북 지역은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 또 한 차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공기가 더욱 탁해지겠지만 저녁부터 북서풍이 유입되며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먼지와 함께 안개도 말썽입니다. 경남 진주의 가시거리는 110m, 전북 장수는 120m로 바짝 좁혀져 있고요. 광주와 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령 중입니다. 귀성객들은 항공기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쪽 지역의 메마름은 여전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해서 대형 화재 위험이 크니까요. 성묘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8도, 대전은 4.2도, 대구는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3도, 울산은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설날 당일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아침 공기가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